다음은 이제 아르케고스, 이제 빌황의 마진콜 미스테리인데요. 제가 미스테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제는 저런 게 터지는 걸 보니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전조현상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사건 기호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실제 이게 전조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제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빌황의 간단한 양력을 보면 한국계 미국인이시고요. 현대증권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그 유명한 타이거 펀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013년부터 아르케고스라는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을 합니다. 헤지펀드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헤지펀드는 보시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포트도 다 공개하고 하잖아요. SEC에다가. 근데 그럴 의무가 없어요. 패밀리 오피스는. 굉장히 자유롭죠. 네. 소수로 이제 본인의 특수 관계 있으신 분들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고 기호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작년 말에만 해도 엄청난 자금이에요. 그러니까는 5조로 추산되었던 운영 자금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시장도 좋고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는 15조까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위해 갖고서 5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사에 따라 다른데 누군가는 80조 15조 가지고 80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는 10배가 넘는 200조의 지금 뭐라 그러죠? 레버리지를 써갖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 예, 10배 이상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버리지도 어마어마하게 내놨는데 근데 설상가상으로요. 여기가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둔 거죠.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미디어 주식인데 비아콤 디스커버리. 두 번째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테크 주식들 바이두, VIP샵, 그 다음에 텐센트 뮤직, 그 다음에 GSX 테크 에듀 뭐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해뒀다는 거죠. 실제 이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죠. 비아콤하고 디스커버리가 진짜 드라마틱해요. 이게 연초 이후거든요. 연초 이후로요. 150%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이게 이제 마진콜 사태 터진 때거든요. 그러고 쫙 내려옵니다. 보아뱀이죠. 이거 쫙 올라가다 쫙 내려오는. 다른 주식들도 비슷해요. 뭐 바이두는 그 전에 좀 미리 타격을 받았지만 VIP나 아니면은 텐센트 뮤직의 경우에는 역시나 요 같은 시기에 주가가 빡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거의 한 7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시면은 5 빌리언이 이제 15 빌리언이 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쵸? 근데 이게 워낙에나 주가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내서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이 사태를 이제 심각하게 여겨가지고서 미국의 SEC에서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자넷 옐런 이제 장관조차도 패밀리 오피스를 포함한 헤지펀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일이 좀 커져가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발단은 뭐냐라고 하면 시작은 비아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비아콤이 이 일이 있기 하루 전날인 22일 날에 하루 전이 아니죠. 요 주간에 이제 며칠 전에 보시면 22일에는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이때겠죠, 이때. 170% 이상 상승했던 요 날. 요 날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비아콤이 주가가 그래서 9%가 빠집니다. 왜냐? 유상증자를 무려 3조 원이나 하기 때문에. 근데 최악은 늘 함께 찾아온다고요. 그 다음 날이요. 24일에 SEC에서 외국 기업 책임 강화법이란 걸 시행하겠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기업 퇴출법이라고 알려졌죠. 이걸로 텐센트 알리바바가 21%씩 급락을 해버립니다. 수익률이 처참해져 갑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주요 종목이라 하는 것들 가지고 단순 합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거 보시면 23일 날에는 비아콤이 혼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전체로 보면 5개 종목은 2%밖에 안 빠졌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버틸만 하죠. 별거 아니죠. 2% 빠지는 거야. 뭐 요즘 뭐 나스닥은 2% 하루 그냥 오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24일에 이 SEC 강화법이 딱 나오면서 포트 전체로 봐서 19%가 추가로 빠집니다. 아까 전에 만약에 5배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으면요. 보통은 마이너스 50%가 되게 되면 마진콜이 들어오거든요. 추가로 증거금을 넣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5배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 10%가 포트가 빠지게 된 마진콜이 들어오겠죠. 근데 만약에 뭐 그만큼 다 안 쓰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아니면 뭐 추가 증거금을 좀 더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면 뭐 이제 맥스로 봐줘봤자 제가 볼 때 20%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날 증시가 끝나고서 제가 볼 때는 마진콜이 실행이 되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됐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고 나서 25일에 추가로 더 빠지죠, 그쵸, 주식들이. 이날 또 포트가 10%가 빠지셨을 거예요. 그 26일 날에 이게 이제 둠데이가 된 거죠, 이제. 이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그냥 전량 매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진콜 나왔다. 아까 제가 이제 지난주 자산시장 말씀드리면서 목요일이 25일이거든요. 이날에 야, 큰 손실을 입어서 크게 매물 나올 애가 있어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일까지 하고서 이미 포트폴리오는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이미 깡통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그 돈을 빌려줘가지고 주식을 사게 했던 증권사들이 손실을 최소화를 하려면 얘네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일부터 이게 소문이 돌기를 시작을 했고 26일에 실행이 있었던 거죠. 대규모로 블락딜 트레이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처참하게 빠졌죠. 처참하게. 그러니까 이날도 마이너스 12% 났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건 포트폴리오가. 그러고 이제 월요일에는 야, 이거 아직까지 정리를 못한 물량이 있다던데 노무라나 CS는 더 빠지죠. 또 이렇게 빠진 거죠. 총 하락률이 보시면은요. 평균적으로 한 39% 정도가 빠졌습니다. 20일 종가, 29일 종가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요. 총 39% 정도가 빠지게 된 겁니다. 불과 5영업일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전체 금융권의 예상 손해액은 얼마냐? 지금 얘기 나온 걸로는 이제 11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큰 손해 입었다 나온 게 노무라. 이제 2빌리언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소식 나온 이후로 거의 20%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금액이 노무라 대비해서도 커요. 그러니까 노무라도 큰 기업이긴 하지만요. 자기 자본이 2.85조 엔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액이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서요. 약 한 1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라의 작년 세후 순이익이 2,764억 엔입니다. 1년치 이익이 날아가 버린 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이 회사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CS는 근데 금액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3에서 4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S도 마찬가지로 노무라처럼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여기는 보시면 자기 자본이 429억 프랑.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거의 한 10% 정도 자기 자본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작년에 26.69억 프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적자 전환입니다.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근데 CS는 여기에 좀 더 설상가상인 게 뭐냐면 지금 분석 보고서 나오는 게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대요. 올해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돈이 지금 손실을 입었으니까. 원래는 1조에서 1.5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이만큼 손실을 봤으니 그대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원래 배당도 잘 주던 기업인데 배당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조금 손해를 입었어요 라고 이제 손을 소심하게 된 게 일본의 미쯔비시, 이제 제일 큰 은행이죠. MUFG가 우리도 한 3천억 정도 손실 입었습니다 라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 이제 다른 짜잘한 거 다 합치면은 뭐 최대 11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가 없다라고 바로 다음 날에 반박해서 월요일에 주장한 곳들이 있는데요. 웨일스파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입니다. 미국계가 제일 먼저 잘 도망간 듯해요. 자, 내 옆에 친구보다 먼저 도망쳐라를 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격언을 너무나도 잘 미국에 있는 대형은행들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맑은 눈이 나옵니다. 맑은 눈에 가지고서요, 여러분. 왜 이 기업들 간의 위험 관리의 수준이 달랐을까? 라고 해보면 역량의 차이가 아니었느냐?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무라하고 CS가 손해가 컸죠. 이들은 프라임 브로커 순위에서 순위가 좀 낮습니다.
CS가 글로벌에서 탑7, 7이고요. 노무라는 10위권 밖입니다.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얘네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프라임 브로커에서 순위가 높은 애들은 역시 순위 높은 애들은 이유가 있어. 위험관리 역량이 다르군. 그래서 먼저 다 도망갔고 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하다 다 맞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단순히 이렇게 보기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 게 토탈 리턴 스왑, 줄여서 TRS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주식을 보유를 하고 리턴만을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주를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고 100주를 예를 들어 삼성증권한테 사달라 그러고 거기 맡겨놔요. 그러고 나는 근데 그러면 삼성증권에 맡을 때 근데 너 나중에 돈 낼 수 있니? 증거금을 좀 내놔 해가지고 일정에 거기에 상응하는 증거금을 어느 정도 받아둡니다. 그러고 나서 전자가 예를 들어 10% 올랐다. 그러면은 오른 수익금만 나중에 삼성증권이 그 고객한테 정산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10%가 빠졌다. 그러면은 일단 증거금에서 까겠죠. 그러고서는 증거금이 너무 많이 없어지면 추가 증거금을 내 마진 콜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토탈 리턴 스왑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고 하다 보면 내가 받아놓은 증거금 이상으로 손해가 당연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증시 변동성이란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보다도 훨씬 전에 마진콜이라는 걸 때려요. 그래가지고서 증권사가 손해를 안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날 있잖아요. 수요일날 24일날 비아코미 유상증자하고 다음날 SEC에서의 그 악재가 터진 날 이날 마진콜이 저는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으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추가 손실을 그 다음에 입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 사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제가 종가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런데요. 바이두하고 이날 마이너스 20몇 프로까지 왔다 갔다 했었어요. 블록딜 나와갖고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죠. 이런 손실을 도대체 어떻게 입었겠습니까? 손절을 못한 거예요. 마진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서. 근데 사실은 금융사가 어떤 데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걷어가는 데잖아요. 근데 왜 빌황한테는 이렇게 특혜 혜택을 줬을까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 겪었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요 장중에 추가 증거금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거를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자료를 조사를 해봐도 왜 이 정도의 사고가 터졌는지는 이해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거 관련해서 뭔가 뒷이야기가 따로 나올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모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음모론 일단 이 사고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사람들이 두 번째는 왜 미국계는 괜찮냐는 거죠. 근데 이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여러분 있습니다. 뭐냐 하면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미리 알고 행동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고요? 비아콤의 유상증자가 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아콤 유상증자 주관사가 두 개 회사인데 요 회사입니다.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요. 그 이제 요렇게 TRS 요런 거 해주는 데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해주는 데인데 이 PBS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자 정보 문제. 그러니까는 PBS가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나 그다음 뭐 패밀리 오피스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가지고서 이 정보를 흘린다는 얘기들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도 사실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사실 글로벌 어디에서든 PBS 쪽에서 다른 곳들의 포지션들을 다른 운용사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나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공개된 포트폴리오. 다른 데서 바로 그냥 찍어보고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을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당연히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했다면은 공매도를 쳤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매도 정보를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봤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이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S3 파트너스 여기가 이제 일별 단위로 해갖고 공매도 비중 추이를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유통 주식수 가능 주식수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 요거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비아콤 유상증자로 9% 하락이 터진 날이 23일이잖아요.
보시면 그 전에 거의 변동이 없어요. 공매도 비중이.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뒤에도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신기한 거는 만약에요. 내가 빌황 아르케이고스가 어떤 포지션인지 알고 있는데 비아콘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 끝장이야.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디스커버리, 바이두, VIP 샵, 그 다음에 텐센트 뮤직이라고 그럼 전체 다 숏을 쳐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숏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쯤에. 그쵸 여러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5개 회사가. 그래서 이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서 공매도를 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다 보니요, 여러분, 더더욱 미스테리입니다. 더더욱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음모론조차도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왜 마진콜을 적극적으로 금융사들은 나서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스테리는 못 풀고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이게 과연 금융위기 전조 현상인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예시들이 이거 2개 많이 드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롱텀 캐피탈, LTCM 사태죠. 이 회사가 이제 1994년에 시작을 했고요. 채권 쪽에서 최고의 회사였던 여기 이제 살로몬 브라더스 여기가 여러분들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 그 모기지 가지고서 뭐 CDO 만들고 뭐 모기지 가지고서 파생 상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살로몬 브라더스가 처음 만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스타 출신인 그 이제 트레이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CFA 시험 치시거나 아니면 경제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주식 공부하시다 보면 혹은 이제 옵션 공부하시다 보면은 블랙숄즈 모형이 나옵니다. 그쵸? 이걸로 노벨상도 받으셨죠? 이 블랙숄즈 모형의 창시자분께서 교수님께서 공동 창업을 하십니다. 최고의 스트리트 스마트와 최고의 북 스마트가 합쳐서 만든 회사. 얼마나 화려합니까? 일단 요것도 쿠팡처럼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주로 채권 차익 거래를 전략으로 펼칩니다. 그래서 출시한 지 3년 만에 30배 수익을 거둡니다. 돈이 막 몰려왔겠죠. 그쵸? 근데 이 문제가 그래갖고서 이제 여기가 5빌리언으로 무려 뭐야 숫자 잘못 봤나 싶죠? 5조로 120조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25배를 이용을 합니다. 이거 보면 약간 빌황은 굉장히 침착하게 트레이드를 했다고도 여겨지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25배니까. 근데 이 25배를 사용을 하다가 1998년도에요. 러시아 채권을 과매입해둔 상태에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 단기 유동성 이제 부족 사태를 해결을 하고 나중에 수익금 다 나눠주시게 돼요. 끝은 결국에는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어쨌든 순간적으로 파산해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골드만이 제일 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골드만을 비롯해 주요 금융사가 리콜을 요청을 했었고 여기에 화들짝 놀랐다 앨런 그린스펀은요. 오직 LTCM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98년이죠. 금리 인하했죠. 99년, 2000년. 자, 사실은요. LTCM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해도 될 거를 인하를 했고 그 덕분에 유동성이 대폭발을 해서 IT 버블이 왔었다. 그리고 그게 터졌다라는 얘기들도 하십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던 회사였고 레버리지 25배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금융위기의 주범 베어스턴스죠. 여기는 레버리지를 무려 38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 상당수는 장부 외의 거래, 장부에 적히지 않는 거래를 했고 이게 문제가 됐죠. 결론을 해보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빌황, 알케고스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앞선 두 사례하고 비교해보시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LTCM은 금융위기로 이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베어스턴스는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그 둘의 제가 볼 때 결정적인 차이는 장부 외 거래냐 아니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리스크가 눈에 보이는 딱 그 한도가 보이면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는 어둠이잖아요. 그 뒤에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모른다는 거. 베어스턴스는 장부외가 많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황도 장부외 거래는 저게 아니에요. 장부외 다 묻어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별일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크게 금융사가 손실이 있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야, 저 사태 가지고서 금융위기 오겠는데 그걸 판단하려고 하실 때는 딱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 두 번째는 거기에 장부의 거래가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적용할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 영향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제일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 증권사 내부 통제 강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일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뭐 운영사에 대해서는 일부 레버리지 비율을 좀 낮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면 회사 수익성 나빠지잖아요. 근데 사실 회사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피를 챙길 건 다 챙기면서 위험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빡세게 마진콜 적용해라. 제가 볼 때는 내부 통제는요.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마진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 유명한 데들 있죠. 밀레니엄, 시타델 이런 데들 레버리지 6.6배, 8.1배예요.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차이라고 하면 빌황은 롱숏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다지. 숏 포지션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완전히 롱에만 치중됐는데 레버리지를 5배. 근데 그것도 소수 종목 집중 투자. 근데 밀레니엄하고 시타델은 롱숏을 페어를 잡아놨고, 그리고 굉장히 흩뿌려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위험은 레버리지 대비해서는 대단히 낮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레버리지가 절대적으로 꽤 높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한국도 개인형 TRS를 할 수 있는 CFD, 차익 결제죠.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리고 이게 외국인 수급으로 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급창 체크할 때도 굉장히 혼란을 주는 요소다. 특히나 이게 또 4월부터 과세가 된다 해갖고 3월 말까지 다 정리한다고 외국 개매도 엄청 나온 거 다 CFD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제 주의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이 주의를 해야 될 거의 피크는 3월 말로 좀 지나갔다. 4월부터는 과세되니까 좀 줄겠죠. 근데 그래도 CFD가 매력이 더 아직까지는 굉장히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저는 CFD는 안 합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진짜 잠이 안 올 것 같거든요. 밤에. 그래서 안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여전히 CFD 꽤 많이 하실 것 같다. 그래서 뭐 CFD 매매로 의심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시면 보이십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르케고스 마진콜 미스테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책 어떤 걸로 선정했는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